하시고 싶으신 말 지금 빨리 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참 어렵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랑인 걸 알았죠. 빨리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진짜. 근데 사실 음을 다 틀렸어요. 네. 우리 노래 다 몰라. 심지어 음치야 전부 다. 음정 박자를 제가 다 틀려서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네. 심지어 에코까지 안 주면서 노래를 부르라니. 민폐. 아유. 저희가 이제 시민 미디어 공론장에 항상 선두로 나서서 힘쓰고 있는 김 PD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예, 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왔었나요? 제가 안 나왔나? 그때 그 이동훈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대신에 맞다. 이동훈 네. 변호사님 대신에 원고를 거의 읽었죠. 아주 천천히. 이동훈 변호사님이 그 뒤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재밌게 원고 써줬는데 엉망으로 왜 이딴 식으로 하냐고. 왜 이딴 식으로 방송을 하냐고. 네, 현장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네. 이딴 식으로 그냥. 이딴 식으로. 제가 또 그 말을 세게 못하는 편이라 네. 뭐 그때는 그랬고요. 어쨌든 이 그 성원에 힘입어서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요거 부르시면 제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밖에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과하네. 다들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과하네. 네, 노래를 조금 다들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정말 가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김 PD. 네, 제가 오늘 그 지금 이 사람에 온 거는요. 오늘 약간 외전이죠. 사실은 지금 외전으로 이제 정치 팩토리 SE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방송에 대해서 전 정말 이게 너무 유의미하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그 대의민주주의 이 시스템에서 정말로 대리해서 저희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돈 태우고 그게 정책의 수혜자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보는 그걸 관찰하는 그리고 지적하는 그런 방송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잘 되고 있으면 굳이 저희가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제가 와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울산에서는 이제 한 2년 한 2년 돼 가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는 살아보지 못했어요. 뭐 살아본데 좀 길게 사는데 이제 캐나다, 예, 그리고 서울,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와서 조금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좀 시민들하고 좀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 시민들이랑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게 네. 시정과 시민들. 예, 그렇죠. 대의민주주의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인들만 탓하자는 건 아니고 시민분들도 사실 좀 관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는 이 울산이라는 이 광역시 자체가 한쪽 제일 최근에 이제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요번에 동해선이 개통을 했잖아요. 개통을 하죠.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말씀하시죠? 복선 지하철이 아니죠. 복선 기차선. 그게 이제 전철로 가게 되는데 보면은 이 철도의 동쪽으로는 그 매립지라든지 공단, 배우지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철도의 서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매립지 배우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 시장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정치인들이 여기 다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개발이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전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 정주를 해가지고 뭔가 관광 상품화 시키기 어려운 그런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꾸만 이상한 공약과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와요. 불가능한 용지 자체가 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 시민들이 어떤 도시 구조 속에서 사는지도 보여줘요. 한마디로 공장이랑 매립지랑 그리고 아파트밖에 없는 동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라고 하면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도시 자체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상상력에서 비롯이 되는데 그런 상상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울산 자체가 조금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여기 멤버분들 중에서 문화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쓰고 있는 멤버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에 얼마나 힘이 실리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가 문화도시 선정되는데 탈락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시스템적으로만 접근하고 뭔가 타이틀을 달고 싶어하는 거지 실제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만큼 관심도 부족했고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도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화 하나 얘기를 하는 건데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은 관이 직접 나서서 이거를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용역을 맡겨요. 그리고 사업비도 절반 그 이하로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도시를 읽어야 되는 분들이 너무 전면에 빠져 있고 도시가 좀 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시도들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민사회계, 뭐 저희가 NGO라고 얘기하죠. 그게 또 층이 굉장히 얕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도 좀 적고 그분들이 다양한 걸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여러모로 안타까운데 저희가 항상 또 울산 하면 원전 이야기 그리고 환경 공해 문제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진짜 여기 오기 전까지 당사자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2013년 가을 겨울에 밀양의 할머니들 몸에다 쇠줄 감고서 여기에다가 송전탑 설치하면 안 돼 우리 삶의 터전이야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아 이게 정말 사람 죽고 사는 문제구나.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충청도였나? 아무튼 교보연수원에서 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저는 500명이 참여해가지고 공론화도 거치고 잘 된다. 어쨌든 근데 뭐 원한다고 하네 진행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울산에 딱 왔는데 첫 얘기가 그거였어요. 당사자성이 배제되어 있는 채로 정작 원전에 포위되어 있는 울산 시민들 참여가 너무 적었다. 거기에 울산 시민들이 당사자로서 제일 많이 참여했다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다. 제가 정말 그 서울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살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왜 도대체는 수도권에는 울리지 않지? 그러면서 저는 그게 너무 갑갑하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퍼스펙티브 뷰가 너무 잘못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문제 제기하는 거에 같이 뭐 힘을 보태거나 하는 시민들을 찾는 게 사실 좀 저는 어렵었었어요. 진짜 관심 너무 없으시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쭉 살아왔다 보니까 관료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시감이 따르면서 저보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환경운동가냐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시민의 봉사자로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분들, 임명직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지도해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시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 건강권이면 거의 최상이잖아요. 건강권.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쟁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이렇게 장려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좀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이게 울산 시민들이 뭔가 결의하고 이런 모습 사실 보는 것도 지난해 북구에서 했었던 북구 주민투표 그 정도 외엔 저 여기 울산에서 시민운동 세게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 갔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이 진짜 없긴 한데 그런 와중에도 광화문 광장 여기저기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진짜 한 20-30m 간격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사회계가 너무 목소리 안 낸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든지 그거를 또 감시하는 것도 시민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결국에는 저는 민주주의 시민 중심의 민주적인 그런 미디어 공론장 이게 진짜 울산에 어쩌면 진짜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바로 그 정치 팩토리, 이게 바로 그 역할을 저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장님 인터뷰 할 때 네. 제가 그 질문을 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명확한 답은 내주시진 않았잖아요. 이제 필요성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걸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최근에 이제 민관 협치 지원 조례죠. 그래서 시민들도 그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다. 근데 그 조례를 무슨 근거로 만드냐? 사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공청회를 하고. 근데 이제 관변단체가 와가지고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혹은 그러면서 이제 관의 입장에서 뭐 행정력은 좀 안 들이고 예산은 그러면서 관변에서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조례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선 진짜 제대로 된 공론장, 공청회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방송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마을마다 소출력 1km에서 5km밖에 출력이 안 되는 소출력 라디오를 통해서 공동체가 모이고 이장님 방송처럼 시역 풀뿌리 민주주의식으로 시민들이 우리 동네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기초의회도 조례 요구하고 광역의회도 조례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관변단체가 거수기처럼 공청회의 자리를 만들면 조례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 그런 민관 협치가 아닌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의 조례를 하려면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할 때 태희 씨가 그거를 그게 아니라 막 이런 그리고 이동훈 변호사님도 그게 아니라 막 설명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희 노컷에 그 제목 딱 나갔습니다. 아 참. 근데 제가 봐도 그냥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구군 그 청장님들도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울산에 사니까 네. 울산 지역에서 만약 그런 질문도 거의 생소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저는 참고로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학교에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면은 1학년들이 교양 과목에서 시민론이라는 과목을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이 들어요. 입학하자마자. 그래서 이공계건 뭐 예술 계열이건 인문계 사회계 할 것이 다 시민론을 들어요. 그래서 이 시민, 그러니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거를 주장해야 되고 어떤 걸 관철해야 되며 우리를 위해서 대민주주의로 뽑힌 대리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그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더더욱 되다 못해서 의회 로비가 양성화돼 있고 합법화돼 있고 로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죠. 사실은 그 로비라는 단어가 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이해 단계 당사자로서 우리가 요구할 게 있다면은 당장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하고 있는 대의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한국 사회에 없어요. 사회 과목에서 하긴 하는데 너무 약하게 가르치죠. 일단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 조례 이런 네.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네.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이제서야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사실 이제 앞으로가 되게 큰 문제인 거죠. 예. 당장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돼서 예. 실제로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네. 기초는 150명만 마음 먹으면 조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조례 제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참여 예산도 따낼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세요. 이런 정보를 지금 맞아요. 모르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일선 의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까지 고민이 안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성광 PD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 어떤 거냐면 실제로 지금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이 사람들이 사실 조선시대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쁜 생업전선에 너무나 바쁜 네. 시민들을 대신해서 맞아요. 위임된 권력과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날 때부터 받은 이 무슨 천부인권 같은 권한과 권력이 아니라고. 네. 시민들이 일상에서 너무 바쁘니까 4년 동안 너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좀 해. 라고 위임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위임해준 이 주권자들의 권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최대한으로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자신한테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들의 취지나 의도에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중간중간 검증받고 또
채찍질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선출된 권력이 딱 선출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들 제왕적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비판에 대해서는 귀 닫고 네, 다 불편하죠. 칭찬만 받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계속 다 회피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후진적인 정치 행태라는 걸 깨부시려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자리 잡아야 되고 모두가 다 자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게 자신의 삶의 목표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 정치를 위임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아직 다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민주시민 교육이랑 민주시민 조례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그거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단 조례 우리도 만들었다 하시고 자족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실리고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처음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짜 저희가 시민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민의 중요성, 시민들이 어떻게 좀 참여해야 되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론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질문의 본질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 방송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기 이태인 미남 정치해설가 를 만나기 직전에 누구냐면은 엄효빈 청년 사업가인데 굉장히 잘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20년 2월 4일에 이런 방송을 해요. 청년 50명 놓아놓고 시청 장식 용품으로 활용. 이런 제목의 방송을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 청년 네트워크 회의 수당으로 2,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1년간 50명의 청년이 모여서 회의하고 활동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울산시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활동 사항에 비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비용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식사하고 커피하고 뭐하고 하면은 50명이 뭐 한 50만 원씩 쓴다. 그러면은 이제 밥값만 먹다가 2,800만 원 다 쓰게 된다. 이거 작은 돈은 아닌데 사실 50명이 쓰면 또 그렇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민간 기업에 위탁 주는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 있어요. 모 방송국에는 7천만 원 흘러가고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센터에서는 5억 7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청년들이 정책을 만들고 모여서 참여하는 기구 예산은 위 두 예산의 23분의 1로 책정이 되어 있는 셈이죠.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00만 원만 딱 보면 적은 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청년센터에 5억 7천만 원 그리고 방송국에는 캠페인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23분의 1 당연히 적은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용역연구 못해요. 근데 이렇게 장식용품으로 쓰고 있다는 게 너무 합당해 보였고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은 청년 방송 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민주 시민들이 민주적 여론을 형성해서 시민의 목소리로 좀 울산시를 바꿔보자라는 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태인 미남 해설가, 정치 해설가. 나는 울산 대통령이다. 네, 맞아요. 그 당시 프로그램 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요. 그 방송이 이제 되고 나서 방송 내용을 들은 이제 시청에서 시청 기획조정실 사회혁신 담당관 아래로 청년정책 담당자 4명이 새로 배치돼요. 요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태인 씨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2017년 조례 제정 이후로 구성되지 않았던 청년정책위원회가 2020년 6월 18일 처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고요. 2020년 11월 24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청년심의위원을 뽑기로 해서 50여 명 중에 8명이 청년으로 배치가 돼요. 이때까지 청년이 아예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또 2017년 구성된 이제 울산 청년 네트워크 그간 회의비만 지급받았는데 그 이듬해부터는 2021년 올해죠. 올해부터 봄부터는 8개 팀, 그러니까 안에 뭐 일자리 팀, 문화팀, 창업팀, 네트워크 소통팀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울산 청년 네트워크 청년 센터를 통해서 각각 100만 원씩 연구비를 지원받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비용 지원을 받는 걸로 얘기가 돼서 이게 실제로 지난 올해 4월 16일
전국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에 이제 전국에 있는 다른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을 모아서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랑 의견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이 안 나와도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청년들이 이제 결의하고 모여서 아이디어를 창출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울통이라는 방송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이런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민 참여형 방송이 시민의 목소리로 나갈 때 사실 여기서 언론개혁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언론개혁 만드는 거 언론인들이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민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이 언론 비판하고 그냥 스스로 난 배제되어 있다 이러면은 언론개혁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언론과 그리고 관이랑 공생관계 이거 망가뜨리고 부시는 거 시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나울통을 1년 넘게 하면서 저는 그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럼 같이 참여한 태인 씨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나울통이라는 게, 그리고 이런 그 엄효빈 씨가 진행한 그런 기사들이 일단은 기폭제가 된 거는 저는 확실하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만들었다는 아니고요. 기존에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 관련 활동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도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이게 융합이 돼서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그리고 아까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회심 담당관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들이 계속 돌잖아요. 자리를 계속 돌다 보니까 개방직 공무원,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2분을 뽑았어요. 그럼 그들은 계속 그 청년 정책 업무만 보겠죠. 그럼 일의 연속성이 생기고 지속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고, 저희는 이게 어쨌든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둬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된 거죠, 어느 정도 개방직 공무원으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인사로 인해서 초기화가 되는 일은 좀 그런 부작용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저희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비록 2기긴 하지만 아직 이 자체 이 청년 활동가라는 직함을 단 게 처음인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후배 청년들한테도 물려줘야 될 유산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정책 개발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시민 미디어 공론장을 통해서 이런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더 된 거고, 기폭제가 된 건 확실하죠. 네. 이게 확실히 필요한 거긴 한데, 이게 울산에서만 진행이 제일 더딘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는 혹시 뭐? 그거는 제가 좀 더 평균적으로는 울산도 늦은 편이라고 해야겠죠. 그래도 일단 흔히 말하는 선진화돼 있는 도시들 같은 거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 편성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울산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죠. 네. 실제로 뭐 서울시는 뭐 1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공동체 미디어 조례가 있다 보니까 네. 이미 많은 마을에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이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고 있는 건 현실이죠.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뭐 흔히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서울에서 먼저 시행이 되고, 뭐 선진 문화 같은 경우에 서울에는 많고, 아까 뭐 김PD 처음에도 말했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너무 없으니 네. 그런 부분도 시민 미디어 뭐 공론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그걸 네. 통해서 뭐 시군 구회 청장 다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좀 그걸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청년 얘기를 너무 비유하듯이 얘기했는데, 이 청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청년의 이름을 빌리는 외부 세력이 있다. 있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평가가 되겠지만, 이전 정부와 이전 정부에서는 그 청년센터라든지 그런 청년 지역 거점형으로 설치되는 청년센터를 통해서 정치적 자금으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비판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역의 청년 정치인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방못질을 하는 그런 자금 유용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근데 그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청년들도 이 과정에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게 뭐냐? 이런 시민 참여형 방송, 시민 공론장, 여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이상적이어 보이죠.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려면
이상적으로 논증적으로 누군가 공격했을 때 방어 가능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을 해도 그게 논증이 돼야 되고요. 근데 나와서 논증이 안 되는 말하기를 막 떠들어 버리면 그 방송에 대한 공론장에 대한 신뢰가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공론장에서 의사 개진되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그 대리자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 특히 청년분들도 어떻게 논증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네. 얘기를 좀 필요해 보인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의 탈을 쓴 관변 단체들도 생각보다 저는 조사를 안 해보긴 했지만 많다고도 얘기는 좀 들었고 그런 거를 정말 미디어 공론장 근데 저희 같은 이런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 플랫폼이 요즘 워낙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구든지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는 약간 의문점은 민관에서도 정말 그 모든 방송들을 만약 저희 같은 방송처럼 들어서 거기에 의견을 반영을 할까? 만약 미디어 공론장이 시의회 조례가 아니더라도 정말 뭐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까라는 거는 전 아직은 약간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질문을 그 예를 들면 이 굉장히 위상이 높은 그 거의 헤드쿼터급 정신에게 질문이 들어갔냐, 누가 듣건 말건 그 질문이 그 사람한테 꽂혔냐 안 꽂혔냐만으로도 분명히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제를 설정하는 능력인 거죠. 의제를 확산을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의제라도 설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 실제로 라디오가 TV보다 영향이 좀 적잖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시사팩토리 100.3이 영향력 모델은 아니지만 의제 설정 능력으로서 울산에서 저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CBS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랑 맞네. 오늘 아주 원풀이 방송이네. 계속 자랑하네. 예, 아직 그럼 자랑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작년에 이 태인 씨랑 저랑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2020년도 시청자 미디어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보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봐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시민참여팀 팀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지역의 어떤 부분이 시민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지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그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그런 심의기관 미디어 심의기관 산하에 시민을 참여를 도모하기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고요. 그 재단이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이사장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널리즘 교육이 시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왜냐? 책 방송, 영화 풀이 이런 거 사실은 수기민주주의랑은 관련 없고 상관이 없죠. 분량 채우기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뭐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정치적 의제, 정치 팩토리 같은 이런 정치적 의제를 다루는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수기를 할 수 있게끔 저널리즘 교육을 한다. 좀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시민만으로는 부족하니 그 전문 자문단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그 시청자 미디어 대상을 만들어낸 나홀통 그리고 울산 CBS 네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울산센터의 큰 쾌거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방송이 지금 CBS에서 지금 나홀통뿐만 아니라 소소한 울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저희도 사실은 절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 팩토리 그리고 지금 수요일날 우리 동네 리포터라는 시민참여 방송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 된다면 저는 분명히 울산이 시민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가 뭐 일부 사실 일부 오프닝하고 지금 2부 뭐 흔히 말하는 김 PD의 한풀이 방송이 엄청 길어져서 제가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오프닝만 따로 영상하고 이 일부 김 PD의 그 화려한 등장은 또 따로 영상을 하나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25분 방송이라 했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뭐 방송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부탁드리게요. 일단은 정말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엔 동일하고 그게 물론 청년이 주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주체로 봤을 때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수기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현역 정치인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저희가 계속 짚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씨 좌절하지 말고. 안타깝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현역 정치인들이 잘 못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왜 나는 항상 내가 다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일단 저는 아까 뭐 김PD가 한풀이 방송이니 자랑 많네 하고 놀리긴 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지역사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을 내서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참여도 하고 응원도 할 테니까 앞으로도 좀 열심히 잘 해보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좀 댓글이나 좋아요로 화답해줘야 맞습니다. 저희 힘이 납니다. 힘 내고 계속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PD도 항상 밖에서 하는 말 짧게 30초만. 30초만.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도 예산이 2,599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시민참여 방송에 쓰는 돈은 15억, 단 0.59%에 불과한 거죠. 이게 결국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운영비로 대부분 쓸 텐데 가능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진흥하는 데가 아니라 진짜 심의 그리고 시민들을 중심에 둔 방송을 장려하는 기관인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 배분을 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그리고 팟캐스트, 네이버 TV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정치팩토리 SE 그리고 울산 CBS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좋은 콘텐츠 많이 받아가시고요. 많이 들으시고 반응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만세! 정치 팩토리 forever.